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12월 첫째 주 시간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오펙 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주목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오펙 회의는 진행 전부터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주요국들인 이라크라든지 UAE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러시아를 제외하더라도 이들의 그 총 생산 규모만 해도 약 800만 bpd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나 오펙의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의 획일적인 비율 감산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UAE는 내부적으로 오펙의 탈퇴 시나리오를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인 사정을 들면서 현재 수준의 감산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오펙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미국 셰일 기업의 증산을 경제를 하면서 꾸준하게 증산을 요구를 해왔고요. 그 외에도 뭐 카자흐스탄 또 기존 감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안들 때문에 정례회의 이전에서도 무려 3일간 의견 조율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그 오펙 플러스의 정례회의 일정이 11월 30일 날, 그리고 이때 이제 오펙 회원국들의 회의,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날에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야 했지만 770만 배럴의 기존 감산 연장 합의에 끝끝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례회의가 3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이제 절충안에 12월 3일 날 최종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 회의 직후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지지력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요.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합의에 동참한 사실이 주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1월부터는 하루 50만 배럴을 점진적으로 증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기존 합의 내용인 그 200만 배럴 증산보다는 낮은 규모라는 점에서 지지력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3개월 연장 시나리오는 최근 그 백신 개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매월 감산 규모를 시장에 맞게 최대 50만 배럴 한도 내에서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급격한 그런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1개월 단위로 감산 규모를 시장에 맞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그런 증산을 단순하게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오펙 내부적인 불만을 어떻게 누를지는 오펙 내부적으로도 좀 남겨진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이슈인데요. 일단 영국 정부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 코로나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10일 전후로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빨라진 백신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하단에 지지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초구석 작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신속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의 승인이 빨랐던 이유는 승인 절차 때문이라고 이제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수천 장에 달하는 그런 관련 서류를 직접 점검하고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반면 영국은 원데이터보다도 그 상대적으로 제약사의 자체 분석에 더 많이 의존을 했고, 그리고 그 외부 전문가 패널의 그런 자문을 구할 때도 더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면서 승인 전차를 신속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와 1일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이 봉쇄 기한을 그 내년 1월 10일까지로 또다시 연장하는 등 그 주요국들의 확산세는 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한동안 단기 수요 둔화 우려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란이 최고 핵 과학자가 암살이 된 이후에 그 자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미국과 그 이스라엘을 자극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정권 전환까지는 최대한 그 군사적인 마찰을 피하면서 이번 일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력을 키우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란이 결국 그 우라늄 농축 단계를 현재 4.5%에서 20%로 즉각 높이고, 그리고 2개월 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과 그리고 금융거래 제한을 풀지 않으면 핵 사찰을 거부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안의 최종 심사권을 가진 이란 혁명수호위원회는 그 종교와 정치 최고 법치 기관인 만큼 그 통과 자체는 최고 종교 지도자이자 사실상 이란 통치자인 하메네이의 의중이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의회 통과 때까지만 해도 그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위한 카드 정도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그런 농축 수준인 90%에 더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새로이 들어선더라도 그 지정학적 우려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사망 1주년이 이제 1월 3일로 앞두고 있는데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미국이 이라크 주재 외교관 절반을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그 솔레이마니 최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을 수행한 이후에 그 수일간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와 그리고 대사관 인근의 공격을 지속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란 내에 있는 그런 친이란 민병대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란과 이라크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과거와는 다른 중동과의 관계 때문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그 오펙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그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 40%를 상회하던 높은 순위였는데요. 미국이 중동 지역과 유럽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자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그 병력을 주둔한 이유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미국이 주둔해야 될 이유가 과거만큼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병력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그 원유 공급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제 중동은 그 미국의 원유 공급국이 아닌 그 공급 라이벌 국가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인즉슨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석유순 수출국인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이은 그런 평화 협정과 그리고 이란 제재 강화에도 결국은 그 이란의 고립을 통한 압박의 의도인데요. 향후 이란의 반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 바이든 당선인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란이 제재가 전면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대기 모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실제 수요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고요. 또한 그 오펙 정례 회의에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 관련국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태도 변화에도 좀 유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감산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은 23개 국가가 매번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란과 이라크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꾸준하게 유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44불에서 47불 사이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주는 아니지만 이제 문의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리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연간 전망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내년 중에 그 8,000달러는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부양책 기대와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와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소비 심리 개선이 좀 강하게 지지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한 상승세는 공급 이슈가 더욱 부각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전광 최대 공급국인 칠레와 페루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파업 이슈가 좀 더 심화되면서 예년보다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구리 가격은 한 번 상승을 시작하면 통상 사이클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좀 지속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구리 시장에서 재활용 구리의 비중이 약 30%에서 40% 사이인데 재활용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일단 기존 계약 물량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물량을 늦게 풀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리는 장기적인 보관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특히 남미 지역의 광산 노조들이 그 임금 인상 관련 파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꾸준한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타이트한 공급 상황을 우려한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최대한 쌀 때 미리 쟁여놓고 싶어하는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단기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구리 가격은 상승 모멘텀으로서의 더욱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좀 수급 측면에서의 그런 상승 이슈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 모멘텀을 제지할 이슈는 그 중국 내 과잉 대출과 파산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간 원자재 코멘트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 섹션에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선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사실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운 겨울이 예상이 되면서 천연가스 업체들이 재고를 상당히 빠르게 쌓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계절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 중에서도 날씨 영향과 재고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의 생산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반영이 된 점도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하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예년보다 겨울철 날씨가 상당히 좀 추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다시 그 NOAA에서 이제 날씨 전망을 조금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예상보다는 좀 따뜻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강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는 향후에 날씨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라니냐가 얼만큼 실제 겨울철 날씨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가 8,000달러면 CME 기준 얼마인가요가 어떤 의미이신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메일로
추가 설명 주시면은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미국 대선과도 연결이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그 미국 셰일 기업들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최근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날씨 관련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그 최근에 브렌트유 상승이 WTI보다 컸던 이유가 뭔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WTI보다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과 이라크의 그런 지정학적 요인들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연간 전망 때 그냥 간단하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그 하방 압력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주요 레인지를 그 45달러에서 35달러로 잡았는데요. 일단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 전망은 그보다는 한 2불에서 3불 정도 좀 낮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그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런 그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개선 속도보다 그 친환경 체제 전환에 따른 그런 가솔린 관련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이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되는 점하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와 그리고 미국, 러시아의 생산 증가가 지금보다 좀 더 현저하게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2021년도 전망은 좀 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지수는 천연가스나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그런 에너지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 50%, 40%에서 50% 정도가 그 천연가스와 그리고 원유 생산의 주요 그런 수입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를 두바이와 공유하는 것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중동 지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그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그 석유 가격 중에 하나인 두바이와 브렌트유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 WTI는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아무리 미국이 수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약 300만 배럴 수준인 반면에 그 오펙 국가들의 수출 규모는 약 한 1,600만 배럴이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국제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시 석유를 줄인다는 정책이 있는데 가스도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바이든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급 축소와 그리고 수요 축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석유를 줄인다는 정책이 가스에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석유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연방 토지의 그 프래킹을 신규 프래킹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석유, 그 천연가스의 생산을 줄이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그 연방정부 토지의 비중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대부분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가스 생산을 좀 급격하게 줄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래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